퇴근길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기자 김원장입니다. 미 대선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여당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네. 어제 나온 여론조사 보면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앞선다라는 첫 여론조사도 나왔고요. 기자들이 민심을 잘 읽지 못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때 흔히 쓰는 표현이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미 대선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방대학교 김영준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이든이 계속해서 이제 주변의 압박을 버텨내다가 결국 이제 해리스한테 물려주는 구도로 후보가 바뀌었어요. 보시면서 어땠어요? 사실 요 며칠 사이에 급변한 것 같아요. TV 토론 이후에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가 뭐 코로나인지 하여튼 뭐 집에서 치료를 하겠다고 하던 시기에 펠로시 오바마 대통령 모두 압박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임박했다. 그래도 바이든은 계속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섞여 나오다가 갑자기 아침에 이제 본인은 그만두고 뭐 카말라 해리스한테 오전에 전화를 하고 뭐 가족한테 언제 전화하고 이런 루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중요한 건 사실 바이든이 왜 떠나게 됐느냐보다는 사실은 이제 해리스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좀 가야 될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뭐 사실상 큰 결단을 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다 끝난 게임에 트럼프 총격 사건으로 다 끝난 대선판이 다시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판으로 게임이 변했다. 뭐 그 정도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TV 토론 끝나고 트럼프는 이렇게 쏙 나가버리고 트럼프 후보는요. 바이든 후보는 이 뭐랄까 뭐 예의를 갖춘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 진행자 앵커에게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장면이 방송이 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뭐 거의 그 단상을 못 걸어 내려오잖아요. 그게. 저희가 봐도 사실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 어떤 그 표정도 잘 잡아내요. 그렇죠. 미국 언론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마음 안 좋게 보여줄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런 밈이나 짤로 돌아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이 사실상 민주당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든 TV 토론이었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TV 토론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 내 삶을 돌아봐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꽤 사실 게임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게 트럼프 총격 사건으로 완전히 쐐기를 박았었죠. 예. 총격 사건도 매우 충격적이고 단순히 뭐 암살 시도가 아니고 사망자가 나왔고 정말 영화에서도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총탄이 정말 옆으로 스쳐가고 그 다음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 그 사진 어떻게 보여? 어떻게 또 위에 성조기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아마 세계의 사진으로 많이들 퓰리처상 받은 분이 또 찍어서 그것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거기 또 퓰리처상 받은 사진 기자가 앉아 있다가 그걸 또 찍고. 아마 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저널리즘 공부하는 분들은 그 사진을 갖고 세미나 수업을 많이 했을 걸로 봅니다. 예. 잘은 모르지만 그 경호원들의 시선은 이렇게 분산돼 있고 대중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트럼프의 강렬한 시선. 손을 이렇게 쫙 하고 있고 위로 성조기가 쫙 하는데 색깔도 이 보색 대비가 아주 참 누가 보면 정말 CF한 사람들이 만든 것처럼. 자, 이 질문 먼저 드릴까요?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으로 그 총격 이후에 후보는 바뀌었지만 어떻게 그 사진이 역사를 바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좀 더 이제 아무도 모르게 됐습니까? 상황을? 아직까지는 그래도 트럼프가 유리하지 않느냐가 전반적인 국면 같은데 지금 로이터 통신이 해리스가 2%가 앞서고 트럼프 쪽에서는 허니문 효과니까 심각하게 볼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조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끝난 게임에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제가 저번 인터뷰 때 민주당 지지자들 다 자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졸고 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단은 뭔 일이래 이러면서 깬 거죠. 깼는데 아직 막 흥분하거나 지금 축제를 벌일 정도는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한번 다시 해볼까라고 이제 전화기로 확인하는 뭐 그 정도 느낌이라 지금부터 게임이 좀 더 재밌을 수 있다. 100일 정도 남은 이 시기가. 그래서 지금 해리스냐 아니냐를 보도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렸고 이제 해리스가 부통령 누구로 내세울 거냐 이런 기사들로 많이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해리스 후보에 대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세히 여쭤볼 건데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뜨뜻미지근한 느낌이 있어요. 잘못 본 겁니까?
맞습니다. 뜨뜻미지근하고요. 사실 카멜라 해리스는 조 바이든이나 오바마나 트럼프에 비해서 많이 알려져 있던 셀럽은 아니죠. 그리고 정치 경력도 워낙 짧고요.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이 선거제니까 반정치인 생활을 하긴 했지만 초선 상원의원 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런 디베이트를 인상적으로 하고 초선 상원의원 시절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젊었을 때 박영선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처럼 굉장히 정의의 사도처럼 많이 공격적인 청문회에서 두각을 드러내서 굉장히 눈길을 끌어서 부통령까지 이제 임명이 됐고요. 근데 문제는 부통령이 되고 나서 존재감이 거의 없고 외교안보 분야라든가 국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말실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것들에 휘말리면서 굉장히 이제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사실상 현재까지 맞았는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뒤에 있다 보니까 그런 면도 좀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드러나는 카멜라 해리스의 진가는 지금부터 좀 평가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공식 후보 경선이 남아 있는 겁니까? 남은 절차가 네,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여러 보도에 의하면 일부 지지자들이 이미 그런 딜리게이션 투표를 넘어서서 사실상 확정이 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많이 과반 확보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자금을 공식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100일 남은 상태에서 또 진흙탕 싸움을 하기보단 해리스로 지금 몰아가는 분위기. 힐러리 클린턴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지지가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이번에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가 민주당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일단 그 대중적 지지는 분명히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본인 의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건 오바마 대통령 끝날 때부터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적도 많고 팬클럽도 많은 전형적인 어떤 팬클럽 기반의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 인종차별 공격도 많이 받을 때 본인도 같이 성난 흑인 여성이라는 테마 아래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받고 굉장히 8년 동안 왕성하게 활동을 했지만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치 쪽은 완전히 돌아보지 않겠다고 결별을 했고 그 이후로도 대선 출마 후보론이 계속 나왔습니다. 비컴이랑 본인 자서전 책도 내고 오프라 윈프리 쇼도 나오고 하면서 인기는 대중적 인기는 확실히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결집 효과도 있고요. 퇴임할 때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좋았다. 예, 맞습니다. 물론 적도 많다고 하셨지만 미셸 오바마는 왜 좋아해요? 일단 화끈하고 쾌활하고 씩씩합니다. 그리고 인간 미셸 오바마를 싫어하는 사람 미국 내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인간 오바마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지만 근데 정치적으로 바락 오바마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을 때도 미셸 오바마는 굉장히 비정책적인 이슈 어떻게 보면은 탄산음료를 학교에서 좀 줄여야 된다. 아니면 건강 다이어트 아니면 김치 관련한 여러 가지라든가 굉장히 가정의 문제들을 좀 뮤직비디오 나오고 춤도 추고 우리나라 영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 그거는 미국 영부인들도 하진 않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저 같은 사람도 알고 본 것 같아요. 근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건 참 물론 이게 저기는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었고 여기는 이제 부통령인데 참 존재감이 없다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딱 두드러지는 그런 정치적 족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통령의 자리가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없는 자리고 힘이 없다고 불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인이 흑인 여성, 인도계 여성으로 처음 뽑혔으면 어떻게 보면 두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검사로서만 경력을 쌓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기의 그런 잠재 역량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셸 오바마와 카멜라 해리스는 좀 대비돼서 한쪽은 인기 폭발의 영부인으로 지속해서 여태까지 남아서 대통령 후보로 불리고 있고 이쪽은 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의전 행사도 갔었지만 사실상 주목은 그렇게 받지 못하는 길을 걸어온 건 사실입니다. 네. 흑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메이카계 해리스 부통령요. 해리스 후보. 자메이카계 흑인이고 어머니는 인도계.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사회는 흑인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러니까 8분의 1인가요? 16분의 1 그 원칙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흑인이어도 그 뒤에 백인과 결혼해서 피의 4분의 1, 16분의 1만 흑인이어도 흑인이다 부르는.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뭘로 정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컬처럴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집안 분위기에서 어떤 동네에서 어떤 친구들하고 어느 학교를 가서 어떤 음악을 듣고 블랙 뮤직을 듣느냐, 이런 블랙 컬처에 많이 노출이 되느냐, 재즈 음악을 듣고 그게 이제 블랙 아이덴티티냐
예, 이런 거를 정의를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카말라 해리스는 사실 허워드 대학이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흑인 대학도 졸업을 했고 예, 젊었을 때 인종차별 철폐 정책이라고 해서 백인 중산층이 다닌 학교를 강제로 이제 흑인 학생들을 평등 차원에서 보냈던 걸 조 바이든이 통과시켰던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때 자기가 그 버스에 어린 소녀였다고 TV 토론 때 바이든을 몰아붙였던 기억도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본인의 블랙 아이덴티티라든가 인디언 아이덴티티를 좀 충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라는 매우 강성의 굉장히 분명한 사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뭐 늙었다고 했지만 본인도 78살인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위치가 매우 대척점에 트럼프 후보의 매우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예, 정반대죠. 네. 정반대죠. 완전히 반대예요. 힐러리 트럼프 때는 사실 뭐 공부할 만큼 하고 그렇죠? 네. 먹고 살만해진 사람들끼리 그 젠더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반대죠. 나이도 그러니까요. 뭐 차이가 많이 나이는 나고. 이제 우리 나이로 59인가 그렇죠. 네. 그리고 저 뭐 만으로요. 네. 스킨 컬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리고 지금 카멜라 해리스의 선거 전략은 자기는 검사 출신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범죄자. 피의자, 예,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두드러진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쪽은 어떻게 보면 리얼 아메리칸 본이라는 정의를 하는 백인 할아버지들, 그중에 공화당 지지자, 기업의 네. 자유를 지지하는 이쪽은 상대로 젊은 흑인 인도계 혼혈 여성으로 진보적 어젠다를 부르짖었던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이런 구도를 해리스는 굉장히 지금 부각을 시키는 것 같아요. 낙태 이슈를 들고 나왔던데 이건 어때요? 이게 유일하게 민주당의 해먹은 예, 이슈인데? 승리 카드입니다. 낙태 이슈가 사실 그 판결 대법원 판결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주별로 정해야 된다가 트럼프의 주장이었고 그거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여성의 것이다라는 게 이제 카멜라 해리스의 주장인데 캔자스라든가 공화당 지지주에서 유일하게 낙태 문제만은 전부 다 민주당 하고 같은 궤를 갖는 투표들로 다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바이든 혹은 민주당한테 유리한 이슈는 낙태뿐이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했는데 해리스는 바이든이 얘기를 하면 좀 파괴력이 없죠. 사실 똑같은 백인 할아버지가 뭐 얘기를 하고 이제 바이든은 카톨릭입니다. 또 이 안에 이제 딜레마가 좀 있고요. 바이든이 생각하는 또 백인 중산층 중도층을 또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래저래 나오는 워딩은 진보적인데 말하는 태도나 진실성이나 처한 환경이나 이렇게 보면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카멜라 해리스는 사실 이런저런 안 좋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원천의 임신을 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유색인종 젊은 여성들을 대변할 수 있는 본인은 뭐 그런 삶을 살진 않았지만 그리고 검찰총장을 하면서 그런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고 여성의 몸은 여성의 건이라는 미국의 어떤 핵심 가치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트럼프랑 완전히 이거를 구분짓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집회 연설 중에 하나가 낙태고 하나가 이제 트럼프는 범죄자 자기는 검사라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캠페인 전략으로서 포인트는 잘 잡은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낙태 쪽은 굉장히 중도층 공화당 지지 성향의 여성표를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라는 점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이거를 여러 가지 검사 사례 때 불우했던 어린 여성들의 스토리들을 주구절절 담아가지고 트럼프를 대선 토론에서 공격을 하거나 캠페인을 하면 제가 보는 이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캠페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토론회가 이제 한 번 더 남았죠? 예. 한 번 더 남았죠? 예. 네. 재밌겠는데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겠네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 많다고 비판하던 분이 떠나고 본인이 훨씬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그 공격을 받게 됐을 때 어떤 답변을 할지. 트럼프라는 인물이 절대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고 어떤 질문에도 뭐 쉽게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제가 트위터에서 X에서 본 것 같은데 해리스는 아주 언제 뗀 건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초창기에 굉장히 그 날카로운 평가를 받았다. 좋은 평가 때 이게 국회에서 어떤 남성 의원인지 이제 관련지 모르겠는데 캐비넷 대법관 남성 그거군요. 예. 당신의 몸을 당신의 몸의 권리를 국가가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냐 뭐 이런 식의 아주 날카로운 그게 낙태와 여성 관련된 몸도 똑같은 건데 네 몸을 나라가 정하게 되는 표현하는 게 너 같으면 받아들이겠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걸
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그거를 잘합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네. 바이든 대통령 부통령 시절에 그거를 드러내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의전을 하기 위한 자리고 대통령 안 계실 때 의전 대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아이덴티티를 내세울 수 있는 기회도 많지는 않았고 그러니까요. 외교 안보 분야는 사실은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열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지금 부각을 많이 드러낼 것 같아요. 게다가요. 물론 아직도 100일이나 남았지만 11월 5일이니까 예. 처음부터 해리슨이었거나 아니면 오바마로 됐다가 바로 바뀌었거나 이러면 또 이런 어떤 그 에스컬레이팅 되는 고조되는 맛이 없는데 계속 바이든으로 갈 것 같아. 바이든 또 안 물러날 것 같아. 바이든 계속 간대. 그래 가서 진대. 이러다가 이렇게 딱 바뀌어서 다소 드라마틱한 면도 좀 있지 않나. 네, 그렇죠. 사실 100일 남고 한 게 시간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100일 정도만 뭉쳐서 한번 뛰어보자. 야, 일어나. 자지 말고. 이런 민주당 가자. 지지자들이. 네. 네. TV 끄고 자던 사람들 대선 후보 끝나고 이제 세상은 4년 동안 망했다. 이민 갈까? 이러고 이제 자고 있던 젊은 유권자들을 서로 발로 차고 깨우면서 야, 그래도 한번 해봐. 네가 뭐 카멜라 해리스 싫어하는 거 알아. 근데 우리가 이번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지진 않을 수도 있어. 이런 면에 있어서 선거를 굉장히 활기차게 만든 면이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내기가 아니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가 쭉 살아온 삶에 대한 약점을 모으고 있을 거예요. 어느 나라든 그런 건 다 하니까요. 그때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디펜스를 하고 네. 트럼프의 약점을 굉장히 호소력 있게 어필하고 또 본인이 검사하면서 트럼프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종류별로 사건 사례에 이름을 들면서 그 공격을 맹공을 할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백미가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예. 검사가 취조하는 식의 TV 토론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과 다른 정책이 있을까요? 사실 정책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늘 이 질문하다 보면 바이든도 자꾸 하다 보니까 뭐 트럼프하고 정책 다른 게 하나도 없는가 보다. 뭐 재정이나 이런 거 좀 틀린데요. 그런데 해리스는 뭐가 바이든 대통령과 다를 게 있을까요? 사실 바이든의 전략은 이제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뀐 건 인물만 바뀐 건 아닙니다. 바이든이 민주당 내에서도 인기가 없었던 거는 네. 중도층을 먹자는 전략을 택한 거거든요. 힐러리 클린턴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민주당 내 우리나라 좀 개딸이라고 해야 되나? 이 개혁 강성층들이 원하는 후보는 버니 샌더스랑 엘리자베스 워렌이었어요. AOG 의원 같은. 네. 카멜라 해리스가 만약 이들을 의식한 나는 중도를 점령하는 선거 전략이 아니라 강하게 내 지지자를 결집해가지고 이걸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조금 좌클릭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다른 선거 캠페인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엘리자베스, 버니 샌더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바이든보다 좌클릭을 할 세금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나 외교 정책 비슷할 겁니다. 중국 문제나.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은 젠더 이슈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꺼내고 나온다면 선거 전략 자체가 바뀐 거기 때문에 바이든이 상징하는 중도층 포획 전략에서 이제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는 외연 확대 전략. 우리나라로 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이럴 때 그랬었죠. 노사모를 중심으로. 혹은 존 F 케네디. 네. 이런 버락 오바마. 이게 이 전략이거든요. 그럼 바이든 전략에서 이걸 옮겼다는 거는 만약 그 캠페인 팀에서 갖고 나올 의제들은 바이든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개를 들고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낙태도 있을 것이고 몇 개가 더 실제 바이든 정책보다 조금 더 강경하게 나온다면 이거는 굉장히 선거판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예. 온건성향의 중도 표를 받기 위해서 더 보편 타당한 정책을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중도층 표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교수님 보실 때는 정말 확실하게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면서 아까 말씀하신 잠들어 있는 민주당 지지표를 깨우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도 있다. 막말로 팔레스타인 지지하던 그 젊은 대학생들은 바이든 대통령 뽑으러 유권자 표로 안 나갈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 집토끼론 아닙니까? 어쨌든 그 사람 예를 들어 그 콜롬비아대생들 시위하던 콜롬비아생들이나 버클리생들이 트럼프를 찍지는 않을 거니까요. 네, 그러면 투표장에 안 가는 걸로 소극적 표현을 하는 거죠. 만약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꼭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껴안을 만한 메시지를 몇 개만 갖고 이슈별로 던지면은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유의미한 전략이고 그렇게 가야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리스 팀에서는 그 몇 가지 이슈를 좀 뽑아내는데 지금 회의를 많이 할 거고요.
트럼프는 이미 본인은 중도층 전략이라기보다는 이미 마가라는 강경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해리스의 약점을 찾아내는 회의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남편까지도요. 네, 긁어내야죠. 약점이 남편? 있어. 네, 해리스 네, 네. 부통령의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재원했더군요. 예, 뭐 네. 이런저런 약점들이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 사람들이랑 다 탐문해서 다 탈탈 집안, 턴- 사촌, 나- 삼촌 사업하는 네. 사람까지 다 뽑아낼 겁니다. 미국의 대선이 옛날 전 세계적인 추세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대선이 굉장히 그 영어를 써서 좀 어너러블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아너러블 하진 않았었는데 네.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아, 지금 SNS 시대니까 지금은 그 더러운 뭐? 모든 면이 추악한 면이 다 드러나는 거고. 네. 그 당시에 닉슨, 아이젠하워 뭐 다 트루먼 그 전에 정치 깡패들도 많았고요. 미국도 100년 전에.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항상 나이스했던 건 아닌데 네. 뭐 워터스케이트 스캔들도 보셨듯이. 근데 지금은 SNS 때가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싫어할 만한 모습들이 보이죠. 누굽니까 오바마 후보와 붙었던 공화당 후보가 왜 본인이 그 지지자들과 선거 유세를 하다가 존 맥케인. 맥케인이군요. 예. 어떤 여성이 근데 인형 오바마 차가. 아랍 사람이잖아. 예, 무슬림 테러리스트 지지 안 한다고 그때 그 말 예. 틀리다고. 그 멋있는 장면이죠. 디센트맨이라는 예. 그렇게 말하죠. 예. 그런 참 품격이 있잖아요. 그건 그죠? 품격 있었죠. 공화당 후보가 맥케인이라는 람니도 사람이 괜찮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네. 거기에 비하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선판은 너무 평가하신다면 너무 재밌습니다. 진흙탕 싸움이 돼서 네. 보기에 좀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를 최고로 발전시킨 나라인가? 네, 그런 면에서는 맞습니다. 총격 사건도 많고요.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 아까 이스라엘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친 이스라엘 정치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죠? 가족이 유대계니까요. 쿠시너, 네. 이방카 다. 예. 사위도 아주 그렇고요. 예, 유대계. 예전에 저기 뭐 어디 예루살렘인가 날아가서 뭐 네. 여기가 수도라고 막 그런, 네, 그런 게 의미 있다면서요? 예, 그런 사돈 말들이? 사업들도 다 유대계 사업들이 잘 네. 번창했죠.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 문제를 보는 시각은 늘 뭐 분쟁은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뜨뜻미지근하죠. 예. 그죠? 네. 뜨뜻미지근한. 네. 그건 되게 풀기 어려운 숙제예요. 예, 미국에서 이제 대놓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생들은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취업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런 걸 제외하고는 책임 있는 자리에는 정치인이 유대계는 반유대주의 정서에 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터부시 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리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굉장히 회의적이긴 합니다. 네. 사실 본인이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했던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무능 때문에 부통령 4년 내내 인기가 바닥을 쳐버렸는데 지금 본인이 어떤 물 만나서 지금 막 이제 마이크 들고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겠지만 트럼프 쪽에서 그런 질문들이 막 쏟아졌을 때 네. 외교안보 쪽에 뭐라고 할 거냐. 김정은 북한 문제는 우리가 예상했던 답변들을 그냥 할 거예요. 그렇죠? 독재자고 인권 탄압이고. 그럼 팔레스타인이라든가 나토 문제. 그럼 나토도 정답을 이제 그냥 얘기하겠죠. 그러면 사실 외교안보 쪽에서는 크게 들을 게 없는 재미없는 스토리고 해리스는 자기가 잘하는 것만 집중을 하게 될 건데 그게 과연 표로 영향을 가는 입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북핵 이야기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뭐 북핵 말하면 뭐 내 친구다. 네. 우리 사이 좋다. 김정은, 얼마나 야구장. 쉬운 단어들을 쓰는지 저도 쏙쏙 알아듣습니다. 네. 네. 우리 가서 만나면 잘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핵을 가진 사람하고 북핵에 잘 지내야 대해서. 돼. 네. 그 친구도 나 좋아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그게 이제 다른 점이라면 공통점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북핵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은 없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개인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우리가 맞는 방식이냐가 이제 복잡한 셈법이라 그렇지. 뭔가는 아마 2년 차쯤에는 벌리긴 할 겁니다. 트럼프는 4년밖에 없잖아요. 4년 후에 자기를 감옥에 넣지 않을 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기 위해선 자기의 지지도랑 그런 공화당의 장악력이 계속 있어야 돼요. 반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자기는 감옥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군요. 네. 네. 그렇기 민주당 때문에 표에 반 트럼프 표가 합쳐지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적 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외교적으로 4년 안에 할 수 있는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나토 탈퇴, 뭐 탈퇴까지는 아니겠지만 나토를 압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 문제랑 김정은 위원장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 중에 본인이 이제 그 우선순위 중에
북한 문제가 들어있다면 지금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만큼 이제 전에 ICBM이나 뭐 뭐 핵실험하고 이럴 때는 미국 사람들이 진짜 저 도대체 예측 못하는 저 북한이라는 집단이 저거 진짜 우리한테 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익숙하지만 네. 그렇게 우려감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냥 사라진 것 같은데요. 예, 대중들이 관심이 사라졌다면 정치권에서도 해결 의지가 약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공50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늘공을 경멸합니다. 특히 국무부하고 펜타곤하고 정보기관을 극혐합니다. 극혐. 그래서 국무부가 세상 문제를 하나도 해결 못하고 칵테일 파티만 다니니까 나는 임명하지 않겠다고 수백 자리를 임명을 안 했고 지금도 엄포를 놓고 있고 네. 유엔도 하나도 필요 없는 기관이니까 돈 다 빼겠다고 협박을 놓고 여러 가지들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 안에서 본다면 트럼프는 어떤 늘공 출신들의 비서실장 존 켈리라든가 존 볼튼이라든가 폼페이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자기가 지시를 하면 아무도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위 듣보잡일지라도 자기 말을 잘 듣는 못 들어본 어공들을 주요직에 막 앉힐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 관련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기 때보다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할 거고 그게 만약 틀리냐가 기존 셈법에서 전혀 문법이 어긋나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추진력 있게 진행이 될 거라 늘공 정권 딥 스테이트 시어리라고 그러거든요. 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정경유착에 굉장히 극도로 환멸을 갖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에 돈을 받아먹은 아이비리그 나온 늘공 출신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제해주지 못했다. 트럼프도 맨날 너 내 돈 얼마 받았지, 너 얼마 받았지 네,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늘공들이 뭐 그 안에 이제 뭐 방위사 업체도 있고 뭐 정보기관의 위협 증가도 있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거를 경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무부나 국방부나 정보기관의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 거기에 딸려 있는 여러 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뜯어 고치겠다는 걸 했고요. 그 지지자들이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그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대 2기 때는 1기 때보다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소위 늘공들을 개혁하고 어공에 의해서 늘공의 의사경찰을 다 붕괴시키는 그런 것들로 많이 가게 될 겁니다. 늘공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러니까 뭐랄까 미국의 기존 정치력과 외교력을 행사해온 기득권 관료층, 예, 외교 안보 재정 뭐 네. 그런 분야의 그렇죠. 엘리트들이죠. 네. 예, 좋은 대학 나온. 뭐 재정이야 뭐 양날의 칼이라 그렇지만 뭐 제가 트럼프의 정책의 많은 부분 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지만 미국의 국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외교력과 정치력을 쓰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뭐 어떤 이슈를 하나 해결했는지, 네, 그런 아프간에서, 이스라엘에서, 뭐 이라크에서, 네, 맞습니다. 베트남에서 베트남 뭐 상당 부분 동의가 되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천조국인데 뭐 했냐? 예, 네. 천조 쓴다면서 네. 왜 이 모양이냐? 그 질문들을 트럼프가 쏟아내고 그 있고요. 사이에 돈이란 돈 다 쓰고 사람이란 사람 다 죽고. 누구 주머니에 다 들어가고 우리 아들 딸은 왜 죽냐? 나가서. 그게 하나가 쓸데없는 나라 가서 도와주지 말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돈을 다 써먹은 늘공들 다 뒤집어 버리겠어. 네. 이 정서가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열광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파퓰리즘이라고 그냥 매도를 했었죠. 수년 동안. 근데 그 안에 굉장한 그런 정통 엘리트들에 대한 붕괴에 찬 소위 말해 그 아이비리그에서 그 잘나신 대학 교수님들 밑에서 교육받은 너네들이 하는 사고방식이 맨날 똑같다 이거예요. 네. 그 교수 밑에서 대학원 나와가지고 하버드 간판 들고 국무부 들어가서 정보기관 들어가서 CIA 들어가서 내는 보고서가 맨날 똑같은 보고서고 맨날 위험하고 미국이 개입해야 되고 그럼 개입하면 다 죽어서 나오고 그 나라 사람들은 고마워한 적도 없고 네. 이게 왜 반복되냐.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를 고리를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방위산업체를 죽이겠다는 건 아니고 이 메커니즘을 다 부셔버리겠다. 트럼프 지지자는 열광하고 있죠. 딴 이야기인데 교수님 설명 참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그런가요? 외교와 정치라는 영역이 참 단어 쓰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가 함의하는 그런 뜻 때문에 쉽게 설명이 진짜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아주 그냥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들이 들어갈 경우에 트럼프의 그런 기조를 받아들여서 그 중요한 이슈들, 그동안 하나도 진전이 없었던 이슈들을 뭐든 한 건이라도 하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뭐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으로 풀리든 간에, 그죠? 그렇게 지금 전망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기세가 더 1기 때 겪었잖아요. 네.
트럼프가 지금 왜 일기 때 강요들하고 다 틀어졌을까요? 트럼프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보기엔. 너네는 그 부처의 이해관계에 엉켜서 생각하던 대로 나를 가르치려 들어? 네. 그걸 때려 부시자는 게 내 지지자고 나의 의도인데 나의 정치 철학과 국정 철학을 무시하고 네가 날 가르치려 들어? 그래서 지금 다 틀어진 겁니다. 틸러슨도 그렇고 존 볼턴도 그랬고 본인들의 사고방식을 트럼프를 통해서 구현하려니까 트럼프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지지자들 나를 뽑았고 나는 시대정신을 하고 나서고 있는데 너는 내가 시킨 대로 따르지 않고 그걸 갖고 나를 가르치려 드냐. 소위 어른들이라고 불렀죠 그때. 그게 이제 트럼프의 정석 그게 맞냐 틀리냐는 저희가 우리 표현을 하면 꼰대. 소위 말해서 네. 세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엉망진창으로 만든 놈들이 내 주변에서 또 자기가 하던 대로 일을 하려고 그래. 이런 정서가 있는 겁니다. 일기 때 경험한 바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을 넘어서 기존 질서에 대한 해체, 기존 기득권에 대한 해체. 그러니까 이것도 파격을 넘어서 이게 진보 아닙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 진정한 리버럴.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혁명가라고 본인을 생각하고요. 트럼프를 메시아로 봅니다. 기존의 늙음과 정경유착에 결탁되지 않은 워싱턴을 폭파시킬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이없을 정도로 열광적인 팬덤이 오히려 12년 동안 늘어난 결과고요. 그 트럼프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도 반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이든의 허겁지겁 전략들이었고 지금은 그게 네. 미국 내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죠. 늘 교수님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뭐 경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외교, 안보, 뭐 특히 경제가 중요할 거고 이렇게 중산층, 특히 백인 중산층 또는 그 중산층에서 이탈한 사람들, 서민들 도대체 지금까지 해서 한 게 뭐냐? 나는 내 먹고 사는 건 너무 힘들고 이민족들은 계속 들어오고 그죠? 예. 근데 그럼 그 유색 인종의 이민족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기존의 이민족들은 유색 인종들은 유색 인종 여성 후보가 새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분들은 그전에는 울림이 있었겠죠. 오프라 인프라는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예. 근데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면 그거는 또 달라져요. 그리고 이 정치 맥락 속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그냥 바이든의 아바타고 민주당, 소위 본인들이 말하는 이스터블리시 클래스. 카말라 해리스 자체도 사실 빈곤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만한 집안에서 부자는 아니지만 어퍼미들 클래스 교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온 친척들이 다 유명한 대학의 교수더만요. 예, 피부색이 까말 뿐이고 이제 그걸로 인한 차별들은 겪었죠. 약간 오바마예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아무런 동정심을 느낄 만한 이슈가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면 같은 여성으로서 낙태 문제 하나. 근데 그거 갖고는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이민자들은 어나더 이민자가 들어오는 거를 막기를 원하고 파이가 쪼개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소셜 컨저버티브합니다. 히스패닉이나 인디안이나 우리 에이시안도 마찬가지고 코리안 커뮤니티도 전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죠. 에이시안이니까. 그렇죠? 낙태도 문제도 그렇고 젊은 층은 일부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카톨릭 배경이라든가 예. 또 텍세이션 이런 거는 또 개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그 사람들 이미 트럼프를 좋아했던 사람들 표를 얻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자고 있던 사람을 깨울 수는 있다는 거죠. 자고 있던 사람이 바이든인 줄 알고 자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하지만 바이든을 실망해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트럼프를 좋아하는 유색인종 여성을 데려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몇 표 되지는 않을 거고 자고 있던 사람 투표장에 안 가려고 자고 있던 사람을 깨워서 야 해리스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거를 노려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잘 납득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흑인들이 캘리포니아 같이 히스패닉 많이 사는 데서 히스패닉들이 차별당하고 이런 것들 담싸차고 하는 또 불법 체류하는 히스패닉들 다 쫓아내 버리겠다고 하고 그런 트럼프를 지지하고 또 흑인 피가 누구를 오염시킨다 이런 표현 위험한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오염시킨다고 계속 했죠. 그런 표현하는데 흑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민주당 후보가 흑인이 나왔는데 지지 성향을 바꿀 것 같지 않다. 예, 그거는 미국 내 정치적 맥락을 보면 그
그 수많은 사람 겪었거든요. 네. 예, 수많은 유색 인종 중에 본인이 내세웠던 구호들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인종만 내세워서 본인들하고 아이덴티티를 동일시하려던 사람들의 배신도 많이 겪었고, 지난 70년의 미국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항상 피부색이 자기를 정체성을 우선 짓진 않잖아요. 우선적인 것 중에 하나긴 하지만 네. 그 사람의 클래스라든가 젠더라든가 어떤 소셜 컬처럴 이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투표장에 나가는 건 합법적인 이민자예요. 불법적인 이민자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 자식이 불법 이민자가 아닌 이상은 네. 사람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12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처음 나왔을 땐 분노를 했지만 10년 내내 또 듣고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멕시코에서 몇몇 명씩 몰려오는 그런 영상들. 우리 네. 브렉시트 할 때 영국에서 많이 써먹었던 영상들이죠. 그 시리아 난민들이 영국을 점령할 거라고 공포 속에서 브렉시트를 선택하게 만들었잖아요. 왜곡된 정보였음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이런 남부의 정서들은 굉장히 좀 격앙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합법적인 혹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들은 더 많은 불법적인 이민자를 받지 않아야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명상련은 동명상련이고 트럼프가 합법적인 이민자를 받지 말자는 건 또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이민자를 줄이자고는 했지만 얼마 전에 좀 헷갈리는 소리를 했어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또 영주권을 바로 주자고. 그래요? 네, 그 네. 얘기는 어떤 식으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서 미국에 취업을 못하고 돌아가는 걸 많이 봤다고 아쉽다고 자기는 미국에 2년대만 나와도 영주권을 다 줘야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얼마 전에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 거의 다 가겠죠. 등록금 2년 4년만 되면 네, 영주권 네. 준다고 그러면. 하여튼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불법적인 이민자에 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법적인 이민자들은 투표장에 나갈 수도 없고 뭐 그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미워하는 거야 자유지만 또 여러 가지 정책들 어젠다도 섞여 있어요. 세금 문제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또 정확히 미국인들이 유권자 성향이 또 가진 않는다는 점이 저희가 좀 흥미로울 수도 있고 비참할 수도 있죠. 트럼프 진영 그렇다 치고요. 민주당이나 바이든 행정부는요.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갈수록 트럼프를 닮아간단 말이죠. 그 정말 유수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주당에서 인권이나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민자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죠? 예,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 부인도 이민자고요. 그렇죠. 네. 이민자가 세운 나라인데 하는 거 보면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예산도 장벽 세는 것도. 해리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이민자 정책에 안에서요. 예. 이민자가 왜 그래요? 특정 지역에 몰리는 이슈도 있어요. 사실 이민자가 뉴욕시로 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남부에 먹고 살기 힘든 주에 네. 먹고 살기 힘든 백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와서 일부가 또 사고도 치고 막 이렇단 말이죠. 막 그들이 화가 나 있어서 얼마 전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민자를 태워가지고 뭐 보스턴인지 미시간인지 보내버렸잖아요. 너네가 해결해보라고. 네. 입만 소위 이제 강남좌파 내로남불 이 논리로 이제 간 겁니다. 한국시로 보면. 너네들은 말로는 거룩한 이민자 영칭 얘기하고 우리는 죽겠는데 힘들어서. 너희는 1,000명 들어오고 우리는 10,000명 들어오는데. 예, 더죠. 뭐 네. 몇십만 명이고 저기는 몇백 명 들어오고 네. 거기는 이제 뭐 고학력 엘리트가 들어오고 여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너네는 거룩한 말씀 떠들고 있고 잘 사는 주에서 매사추세츠나 뭐 이런데 캘리포니아나 우리는 지금 죽겠는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니까 바이든이 좀 만들고 해리스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야 되거든요. 네. 모든 국민들이니까.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고 그거는 과장되긴 했는데 강간 사건이라든가 뭐 살인 사건도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특정 국가를 예를 들기 되게 어려운데 동남아나 중국에서 뭐 하루에 뭐 10,000명, 20,000명씩 몰려온다. 우리나라로. 불법으로. 특정 지역에. 네. 먹고 살기 더 힘든 지역에. 근데 거기서 일부 한두 명이 사고 친다. 뭐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막 이런다. 그럼 우리가 그 지역 정서가 화가 나 있다. 근데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엘리트들은 우리나라는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야지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정서의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은 좀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민자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유럽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 문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쟤네를 먹고 살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중산층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년에 3, 4천만 원 벌 거면 그냥 노는 게 나아요. 뭐 그런 통계들을 보수 싱크대에서 네. 계속 쏟아냅니다. 이런 지원금, 저런 지원금 또 이민자들은 서양식 윤리관을 갖지는 않다 보니까 돈은 자기 나라에서 돈 받아먹고
그건 숨기고 수입이 없는 걸로 해놓고 미국의 복지 혜택은 또 받고 이런 것들 옆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다수는 아닐지언정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들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이민 문제 갖고 왜 멱살 잡고 싸우지? 근데 유럽하고 미국에 가면 이민 문제 갖고 멱살 잡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처럼 관대한 것보다 트럼프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지금 12년 동안 굉장히 트럼프의 말이 더 잘 먹혀드는 그런 걸로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 성장률이나 이런 거 하는데 계속 들어오는 이민자, 유입되는 이민자가 사실 굉장한 역할을 해왔고요. 그렇죠. 네. 노동력 그리고 제공. 또 더 잘아시겠. 교수님 작년에 미국에 계셨다면서요? 네. 네, 1년 정도. 인건비 임금 너무 무시무시하게 오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부터 예. 시작해서 그잖아요. 맞습니다. 그나마 그 유지시키는 게 이제 이민자들과 맞습니다. 저임금 저임금 근로자들이거든요. 예, 그 농사도 다 사람들이 그쪽에 짓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네, 유입되지 않으면 이건 더 누가 하냐. 가파래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게 이제 성장률을 깎아먹는 걸로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아는 민주당 정부가 지금 민주당 말씀하신 정부는 문제 알죠.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민주당 정부는 이제 데이터를 들여대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유권자들은 그게 지쳤다. 와닿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소셜 컬처럴 이슈가 있어요. 불편하죠, 사실. 이민자들이 내 옆에 많이 와서 외국말로 떠드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 막 이러면 불편해요. 그 불편한 정서는 저희가 말은 못하고 거룩해야 되니까. 그런데 누가 앞에서 선동을 하면 조용히 표는 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전에는 백인이 70, 80% 다수였으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데 지금 아시지만 50% 이하로 곧 내려가요. 그러면 히스패닉이 3, 40%로 늘어나고 애기도 많이 낳고 네. 예, 이런 거에 대한 거부 정서를 우리가 이상하다고 보긴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이 내 아들 딸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와서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한다. 내 아들 딸은 놀고 있다. 그걸 뭐 어떻게 나는 백인이고 예, 크리스찬이고 거룩한 정서로 네, 난 정말 성실하게 아름다운 살았는데. 나라니까 저 친구가 똑똑하니까 우리 아들이 수능에서 졌으니까 내신이 딸리니까 뭐 져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감정과 이성을 같이 갖고 있는데 이성만 갖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더 빨리 왔고 내 나라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걸 또 계속 정치적으로 자극하는 보수 쪽에 이제 싱크탱크란 방송들도 효과적으로 있고요. 미국에서 군대를 병사들을 누가 많이 가냐라는 헤리티지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트럼프 전에. 네. 이민족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 않는다는 게 데이터예요. 그 병사들 중에 그 GI 빌 때문에 많이 갈 것처럼 보는데 네. 거기서 나온 데이터가 맞다면 전체 백인 비율 중에 간부 말고 장교들은 이제 웨스트포인트나 네. 엘리트니까 그럼 백인이 실질적으로 많고 히스패닉이나 블랙이나 이런 쪽은 자기 인구 비율보다 훨씬 적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이거만 그린카드 딱 내놓고 받으려고 끝나요.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 병사는 누가 가는가, 나라는 누가 지키는가 그 보고서만 딱 내놓고 그 보고서는 끝나버립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주는 인상은 이 나라가 힘들면 총알바지 뭐 총알바지라는 표현은 맞진 않지만 네. 나라를 위해서 죽을 사람들은 우리 백인들이다. 네. 이 사람들 나라 힘들어지면 자기 나라 다 도망갈 거다. 이런 정서를 계속 폭스뉴스나 이런 데서 이제 이 보고서를 인용해서 퍼뜨리고 정치인들이 연설에 쓰면은 굉장히 그건 효과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정서를 퍼뜨리고 하는 게. 이민자 정책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왜 이민자 정책이나 흑인이나 유색인 종을 싫어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이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미국 좀 살 때 보면 예. 아 동부 살았기 때문에 뚜렷하게 인종차별을 당한다고 느낄 때 대부분 유색인종한테 당하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히스패닉들이나 싸움이거나. 흑인들이 예. 제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뭐 중국 사람인지 구별 잘 못할 것인데 동서부 대도시가 오히려 그 눈 찢는 영수 네. 중에 쓴다는 게 이게 더 많아요. 사실 캔자스나 착한 백인들 사는 동네는 네. 오히려 본인들이 다수다 보니까 신기해는 하는데 뭐 이렇게 무시를 하는 느낌보다는 신기해하는 느낌은 더 많이 갖고 있죠. 제가 캔자스에 5년 있었습니다. 중서부 이게 지역. 보수적인 곳 아닙니까? 보수적인데 사람들이 네. 착해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들이 다수고 네. 거기 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인종차별도 거의 못 느꼈고 그 대신 신기해하긴 하더라고요. 그 시골 캔자스로 가면 네. 대학 도시 캔자스 말고. 근데 이런 정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쪽의 미국만 안다 제가 맨날 얘기 드린 게 우리가 자주 살고 주목하는 게 주류 매체와 동서부 대도시의 경험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 있는 백인들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이고요. 미국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공화당 지지하고 트럼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미국의 절반에 해당되는데 거기랑 우리가 교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서가 좀 어렵죠, 이해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여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 절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거는 도시화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좀 깨어 있는 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99.9%죠. 우리가 주재원을 어디 가거나 유학생을 어디 가거나 특파원을 어디 가거나 네. 전부 다 동서부 대도시 플러스 아틀란타, 뭐 달라스, 네. 시카고 정도거든요. 거기는 이미 다 깨어 있는 미국인들이고 만나는 사람들도 예, 전원 다 우리가 보는 게 CNN이고 읽는 게 뉴욕 타임즈고, 그죠?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만 미국인이 아니거든요. 그 5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기 힘든, 한국이 어딘지 잘 모르는, 지도에서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트럼프 지지 유권자들이 좀 많죠. 네.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저는 질문을 드리는 사람이니까 이 미국 대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다 보면 이런 차이점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이 대통령, 이제 지금 해리슨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다르고,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책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재정 문제 말고, 재정 지출에 대한 것 말고는 거의 유사하단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거하고 정책하고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네. 예, 정책이 정치하고 유사하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대부분 정책은 그래도 이제 늘공과 어공의 조화로 이렇게 국정 운영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베스트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처음으로 나타나서 사실상 정책이 정치로 발현되는구나라고 일기 때 불안해했었고 분담금이나 몇 개는 나타났었죠. 근데 트럼프는 성에 안 찼고 사실 느공들이 저항하는 걸 느껴서 이번 2기 때 집권하면 더 세게 나가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민 정책이나 이런 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중국을 때리는 문제, 관세 문제, 네. 그리고 우리 반도체를 다 가져가려는 타이완하고 칩4 이런 거는 유지될 겁니다. 근데 달라지는 거는 이제 푸틴이나 김정은을 대하는 정책의 거라든가 뭐 한국 일본 핵무장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실제 확정을 해줄지 몰라도 오픈 마인드로 굉장히 접근하는 건 보여요. 실제 집권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이슈죠. 예. 중국 여쭤볼게요. 역시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물론 예, 관세를 해리슨이 집권하면 관세를 60% 뗄 일은 없지만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고립주의, 이런 부분은 뚜렷하다고 봐야 되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예, 중국은 뭐 제1의 적이고 포괄적인 적이고 뭐 99.9%가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해야 된다는 게 서로 누가 더 강경하는 싸움입니다. 소련에서 중동 테러리스트 중국으로만 바뀌었어요. 미국이 대응해야 주적이? 되는 네, 주적이. 지금 중국하고 잘 지내자라고 얘기하면 바로 뭐 조사 받을 겁니다. 미국 네. 내에서는 굉장히 그런 정서가 지금 지배적이고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방식의 차이긴 한데 경제랑 이제 관세는 비슷하게 갈 거고요. 트럼프가 재밌는 발언을 몇 개 한 게 타이완을 공짜로 지켜준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발언도 했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비벡 라수안이라는 인디안계 사람이 어떤 질문에 답변이 TSMC를 대만에서 다 가져오면 대만은 버리면 된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서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이게 거래로 본다는 거죠. 이제 대만 문제를 자유주의 질서의 마지노선으로 중국이 넘어오면 우리 다 같이 달려가서 자유민주를 지켜내다는 게 바이든이 최소한 명분적으로는 아름답게 내세웠는데 우리의 참여를 자꾸 독려를 했고, 트럼프는 이걸 굉장히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로 치환하면 우리도 TSMC처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다 미국 가서 공장을 지어야 되고 보조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다 되면 한국은 버려도 돼 이 말이잖아요. 뭐 그렇겠죠. 근데 근데 뭐 미국인들이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물론요. 그렇게 극단적인 우리도 이제 발언이지만.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가져야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매칭 펀드를 종잣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칩4 머니가 빌리언 달러니까. 네. 우리도 비슷한 금액을 갖고 공동 개발을 해서 저작권을 나눠 갖는 문제라든가 차세대 시장을 개척할 때 같이 지분을 분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한미가 밀착을 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말씀? 저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 칩4 관련한 빌리언 달러 예산이 통과가 돼서 그 중에 삼성, 인텔, 반도체 TSMC가 칩에 이제 4개 동맹 국가. 지금 이제 생산 공정 라인 위주로 해서 우리가 저 텍사스라든가 몇 군데 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 백악관 관계자랑 제가 이제 그 담당하던 인디안 경제학자랑 만나서 백악관 호텔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본인들의 주안점은 지금 세대 반도체 생산에 관한 자기들의
미국 본토로 옮기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네. 같이 일본하고 대만하고 한국하고 미국이 중국이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음 세대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고 공동 수출하고 시장을 좀 이렇게 같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도 더 나가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다고. 네. 예, 예를 들면 MIT랑 뭐 우리 카이스트랑 공동 개발하는 지원 예산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매칭 펀드도 좀 의회를 통과시켜 가지고 네. 같이 좀 갈 수 있다면 중국의 저 거대한 도전에 대해서 같이 맞설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뺏어간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좀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좀 생산력 있게 우리가 전략을 좀 짜야 되겠죠. 예. 만약에 중국 양안 관계가 안 좋아져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에 예, 만약에 해리슨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라면 우리 정부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건 가장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는요? 지금 정해진 게 없고 제가 이제 뭐 올해도 이제 1월에 귀국해서 DC에 2번 갔다 왔고 지난달에 네. 독일, 일본을 다니면서 기대하는 바는 일본하고 호주나 이런 나라는 자동으로 들어올 걸로 본인들이 기대가 끝났어요. 그거는 저희가 놀랄 정도로 사실 일본군이나 호주군이나 몇몇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도 우리나라는 우리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걸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대감이 크지는 않는데 와줬으면 하는 건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안이 어떠냐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면전이 아니냐만 보면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중간 단계 회색지대 공격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이버 어택도 있고 아니면 제한적인 무력 충돌이 일부 지역에서만 멈출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전면전이 아니냐로 봤을 때는 전면전일 때는 당연히 주한미군 우리 거를 좀 전략적 유용성 측면에서 좀 활용하는 부분도 있으면서 우리한테 공병이나 어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다르지 않은 게 주한미군이 여기 있고 미군하고 중국군하고 충돌이 나면 주한미군 기지 자체나 주일미군 기지 자체는 중국의 타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자연스럽게 당연히 전장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공개로 미국하고 좀 조용히 많은 부분들을 협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도 반영하는 대신에 동시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도 좀 비공개로 좀 협상을 많이 좀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뭐 워게임 정도도 비공개로는 할 수 있고요. TTX 도상훈련 같은 거는. 근데 그거는 뭐 공개적으로 할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한미 간에 굉장히 조율된 형태로서 한국 아닌 곳에서 조용하게 진행을 좀 해야 할 필요. 하지만 그거 역시 민주당이 집권하나 공화당이 집권하나 크게 다를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고 이제 국가안보부장가 마지막으로 했던 분이 해병대를 늘릴 거라고 트럼프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해병대를 몇만 명 이상 인도태평양 지역에 유럽보다는 이쪽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트럼프 때 인도패시픽 전략이 세워지고 바이든이 승계를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는 건 없습니다. 오바마 때 피보트 에이시아부터 쭉 인도태평양 위주로 왔던 정책은 변함이 없고 그건 중국이 제1의 경쟁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예. 제가 다른 거 하나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완전히 다르네요.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아예 관점. 다르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마치 북한 문제랑 비슷한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바이든의 입장은 지금 다 알려져 있고 캐리스는 승계를 하겠죠. 뭐 전쟁을 조금 종식시키려는 노력들은 있겠지만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였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고 지금 일어났으면 빨리 희생자를 줄이고 중단시키는 게 좋다. 지금 점령한 지역을 준수하는 선에서 바로 평화협정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미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움직이면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이 될까봐 푸틴 대통령하고 뭐 접촉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는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유럽이나 이런 쪽은 해당 지역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측면에서 하라고 집권을 하면 제가 트럼프 쪽 인사들을 많이 지난달에도 만나고 왔는데 유럽이 첫 번째 타겟이고 한국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 정도 일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유럽이 우선이기 때문에 유럽을 먼저 손보고 관세 문제라든가 나토 문제라든가 러시아 푸틴 문제라든가 그게 아마 1년차에 집중될 공산이 크고 2년차에 슬슬 이제 북한 문제들을 꺼낼 순서가 있겠죠. 그래서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바이든, 해리스랑.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귀결돼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토 쪽에 압박해서 네. 분담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 탈퇴까지도 한다고 압박을 할 거고요. 파리 기후협정 기억나시지만 기후변화 관련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관련한 협정들은 다 백지화 시킬 거고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도 굉장한 이제 블러핑을 통해서 상황을 중단시키고 양쪽을 그냥 평화 협정 비슷하게 막 맺도록 압박을 하겠죠. 쿠시너가 뛰겠죠. 네. 그쪽에서. 예. 나토라는 게 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게 유럽 국가, 미국까지 포함해서 이게 러시아에 대항하는 거잖아요. 구소련 체제에. 그렇죠.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적이 중국으로 바뀌었다면 예. 일본과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런 아세안식 한국을 포함해서 아세안식 나토 같은 걸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는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예, 트럼프만 아니고 이제 바이든 때도 나토 플러스 IP4 아시죠? 인도패시픽 4. 네. 그전 AP4였고 그게 일본, 호주, 그렇죠? 한국을 포함한 4개 국가도 같이 가야 된다. 중국 때문에. 네. 그런 얘기도 하고 나토에 뭐 일본 오피스를 열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쿼드랑 그게 안보 체제입니까? 나토는 안보 체제라. 예, 쿼드는 뭐 경제 체제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아시아 지역에 나토가 필요하냐? 저도 지지난주에 나토 회의를 하나 갔어요. 그래서 미국 합참의장이 뭐 연설을 해서 질문을 하라고 그러길래 아시아에 나토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는데 이제 피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효율적이면은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는 각각 3자 구조로 가잖아요. 한미일, 일본, 필리핀, 그렇죠? 네. 그리고 오커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좀 플렉서블하긴 하거든요. 운용을 할 때. 나토는 어느 한 나라가 침공을 받으면 다 같이 뛰어들어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절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미와 미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거를 선호하진 않는 걸로 현재는 보이는데 필요하면 필요한 국가끼리 소규모 나토식으로 하는 거는 미국이 필요하다고 보면 깃발 꽂으면 다 집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유엔사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것들이 어느 게 좋겠느냐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건 없고 소규모 여러 협의체들을 운용하는 걸로 현재는 보이고요. 트럼프는 근데 그런 집단안보조약 자체를 선호하는 걸로 보이진 않아요. 나토 문제도 그랬고 돈을 많이 내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기 싫지만 엔타이 부시 엔타이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물러터져서 싫고 부시는 쓸데없이 전쟁 많이 한다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엔타이 부시를 자꾸 까먹는데 이라크 전쟁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 나가서 피 묻히고 죽는 건 절대 안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기본적으로 막겠다는 것 때문에 본인 딴은 평화주의자는 아니지만 기존에 푸틴이나 김정은하고 잘 지내는 게 평화에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중국하고 전쟁 기존에 우리가 봤던 구도가 또 전혀 다르네요.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주의자는 아니지만 네오콘에 절대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콘의 존 볼튼하고 안 맞았던 거고 기존의 공화당 엘리트들하고도 전혀 안 맞는 거고 그건 또 상인의 어떤 현실감. 예, 전쟁은 전부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전쟁을 외교안보 엘리트들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논리는.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거고 꼭 필요한 전쟁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압도적으로 협박을 해서 꼼짝도 못하게 겁을 줘야 된다. 불확실하게. 그게 이제 그때 핵버튼도 있었고 여러 가지도 있었죠. 네. 예, 그래서 트럼프의 방식이 지금 말씀하신 또 전혀 다른 시각이네요. 그는 듣고 보니까 또 그 말도 맞네요. 그렇죠? 러시아랑 물론 그게 지켜질진 모르겠지만 또 러시아랑 북한이랑 손잡고 중국에 집중하겠다 이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미국한테 최적이 아닌지는 또 미국 내에서 일부 학자들 교수님이 어디 신문에 기고하신 것 중에 그 KBS 기사를 제가 우연히 읽었는데 정말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북한군이 중국에 가서 새로운 동맹, 새로운 신냉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북한군이 중국에 가서 훈련을 한다든지 어떻게 표현하셨죠? 그런 것들을 최악으로 상정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러시아가 첨단무 과학기술 무기 몇 개 주고 이런 거 갖고 걱정하는데 그건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그건 협력 중에 가장 낮은 단계고 최상의 단계는 러시아가 해구상을 제공한다든가 러시아 이스카랜드 전술핵 무기를 원산에 배치한다든가 그걸 갖고 핵 타격을 서울을 한다든가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중로 훈련에 북한이 들어간다든가 만주 땅에서 서울 점령 훈련을 삼국이 한다고 보세요. 순식간에 게임은 끝납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겨진 그 사상의 그 이념의 근본이 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한 거죠. 절대 중국이랑 안 했죠. 중국과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까지는 안 했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안 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네. 예, 지금 하는 아, 거죠. 교수님 오늘 뭐 공부 많이 했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100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주자가 바뀌었는데, 자, 오늘 저 국방대학교 김영준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